저는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사무실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고 오후 햇살이 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저는 그 황금빛을 바라보며 잠시 일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작은 무역회사 한진 트레이딩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직원이 되었죠. 이곳이 참 좋아요.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동료들과 상사들이 마치 가족 같거든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커피 시간이 제일 좋아요. 김 과장은 항상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시고 박 대리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로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죠. 점심에는 근처 골목의 숨은 맛집들을 탐방하고 야근을 해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그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터예요. 주변 친구들은 왜 더 큰 회사로 이직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저는 이곳에서 느끼는 보람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거든요. 물론 월급이 대기업만큼 많지는 않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회사가 저에게는 더 소중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새로 들어온 거래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원단 관련 계약서들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밀린 업무들을 차근차근 처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는 평범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한창 업무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김병호 사랑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누가 이 시간에 싶었어요. 오후 3시는 보통 그가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부모님은 아침에 안부 인사를 나눴고 회사 일로 올 급한 전화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화를 받았더니 김병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남자친구로 2년째 사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들뜨고 흥분된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희영아, 내 사랑, 내 여신. 평소에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병호는 원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게다가 업무 시간에 먼저 전화를 하다니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더라고요. 오늘 밤 힘들었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시간 내줘. 아,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 캔들 테이블로 말이야. 평소 같으면 시간 있어? 라고 단답형으로 묻던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신기했어요. 목소리에서 들리는 흥분과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유럽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꿈이 아니야. 현실이 될 거야. 그러면서 대학 선배를 통해 엄청난 투자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나서 결혼 자금은 물론이고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희영아, 네가 꿈꾸던 그 비싼 브랜드 드레스도 이제 망설이지 말고 사. 우리 결혼식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아, 그리고 신혼집도 강남으로 구해볼까? 병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죠.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잠깐, 뭔가 이상한데? 항상 안전제일, 안정제일이라며 적금만 넣던 그 신중한 병호가 갑자기 투자 얘기를?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심지어 주식 이야기만 나와도 그런 도박 같은 건 하지 말자 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사람 마음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지.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호의 선의를 믿기로 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결혼 자금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저희에게 집값과 결혼 비용은 정말 부담스러운 현실이었으니까요. 병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도 전세자금 마련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병호의 들뜬 목소리가 생각났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달까요? 그날 저녁, 약속 장소인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병호가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더라고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커다란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비치고 웨이터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캔들이 은은하게 켜진 테이블에 빨간 장미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어때? 놀랐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가벼운 키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평소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그런 스킨십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얼굴이 빨개졌죠. 이제 돈 걱정 없이 좋아할 수 있어. 결혼도 미루지 않아도 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게. 와인까지 주문하면서 건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켓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약혼 반지는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반지였어요.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예쁜 큐빅이 박힌 은반지였죠.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병호가 정성스럽게 고른 게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달래려는 것 같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병호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그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새로 산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혹시 내 차림 때문에 병호가 민망해하면 어쩌지?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면서 강남으로 향했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면서 병호와 함께할 밝은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고요.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평소 병호가 갈만한 곳이 아니었죠.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큰 카페였는데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병호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3층 VIP룸에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이철수 선배였어요. 병호가 대학 때부터 형처럼 따르던 선배라고 들었던 분이었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정장도 고급스럽게 차려입었고 말씀도 정중하시고 특히 병호 자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병호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후배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희영 씨처럼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정말 부럽습니다. 아,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명함도 주셨는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도 고급스럽고 번듯해 보였죠. 이철수 선배가 설명해주신 투자 내용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스타트업인데 이미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몇 달 안에 투자금의 3대 5배는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료도 그럴듯했어요. 회사 속에서
기술 특허 관련 서류, 심지어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서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설명도 논리적이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쾌했어요. 이 회사 CEO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예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요. 이번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지막 투자 라운드예요. 무엇보다 병호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희영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그날은 자료만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검토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자료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프와 수치들이 모두 완벽했거든요. 며칠 후 결국 저희가 모아둔 결혼자금 3천만 원 전부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병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말이에요. 투자를 결정한 후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병호도 고마워했고 이철수 선배도 현명한 선택이라며 칭찬해주고 마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 같았거든요. 병호는 매일 투자 수익률을 체크하며 신나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어요. 희영아, 벌써 5% 올랐어. 이 속도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병호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신경질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더니 통화할 때는 저만치 떨어져서 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하면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쯤 병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희영아, 큰일 났어. 지금 만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30분 후 집 근처 24시 카페에서 만났는데 병호의 얼굴은 완전히 파래져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투자한 그 회사가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에 가봐도 아무도 없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철수 선배는? 선배한테 연락해봤어? 선배도 연락이 안 돼. 휴대폰도 꺼져 있고 회사 전화도 없는 번호래.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나 혼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 네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까지 받아서 총 1억 원을.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 원이라니. 우리가 평생 모아야 할 돈이잖아요. 미쳤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혼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확실해 보였어. 선배가 자기도 2억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병호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런 변화들.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병호가 받은 대출이 정식 은행 대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은행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사채업자에게 빌렸다는 거죠. 그것도 월 3%라는 살인적인 이자로요. 3%? 그럼 1년이면 36%잖아. 어떻게 그런 조건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행에서는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병호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로만 독촉하더니
나중에는 병호 회사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병호의 회사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병호를 찾아다니니까 말이에요. 희영아,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던 어느 날 병호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는데 병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희영아, 너희 부모님 집 있잖아.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을 정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사신 그 집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부모님의 전 재산인 그 집을?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 무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호는 제 앞에서 울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갚아줄게. 믿어줘. 정말 급해. 이대로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는 거예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병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하셨었는데. 병호야,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 집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자 병호가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기적인 년. 나 혼자 죽으라는 거야? 집 하나가 내 목숨보다 중요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 했던 거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고 좋아했던 제 마음이 바보 같았어요. 며칠 후 병호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네 부모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줘. 마지막 기회야.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협박한다니.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날 병호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끝이야. 병호는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후였어요. 병호와 헤어진 후 며칠간은 평화로웠어요. 병호에게서도 연락이 없었고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제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한 명은 50대 중년이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혹시 강도? 아니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년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병호 여자친구 맞나?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우리는 병호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야. 최 실장이라고 해. 병호 그 놈이 연락이 안 되니까 여자친구한테 온 거지. 최 실장이라는 사람의 시선이 끔찍했어요. 마치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 남자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다른 사람이 오는지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호 씨와 헤어졌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예요.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병호가 돈 빌릴 때 아가씨 얘기 많이 했거든. 같이 투자한다고, 결혼할 사이라고 하면서. 젊은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오면서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모르는 척하면 안 돼.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서 이 두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미 병호가 아가씨를 보증인으로 세워뒀거든. 뭐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보증인? 제가 언제 그런 걸 승낙했다고? 병호가 돈 빌릴 때 아가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어. 물론 아가씨 동의 없이 한 거지만 서류상으로는 아가씨도 책임이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때 정말 멘붕이 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니.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건 불법이에요. 제가 서명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아가씨, 증명할 수 있어? 병호가 아가씨 인감도장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인감도장? 병호가 언제 제 인감을... 아, 맞다. 몇 달 전에 병호가 급하게 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아가씨 부모님 집으로 찾아갈 거야. 우리도 인내심이 한계가 있거든. 그러고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지나갔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했죠. 당연히 무효예요.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만드는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쁜 놈이 우리 딸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둔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연락해왔어요. 이번에는 전화로요. 아가씨, 생각해봤어? 최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위협적인 분위기가 전해졌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하하, 경찰?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빌린 돈을 받으려는 것뿐이야. 그 후로도 압박은 계속됐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직접 가겠다고 협박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제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집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야근 후 집에 가는 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 젊은 남자가 뒤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다른 호선으로 갈아타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해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행히 경찰서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정말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제 참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아버지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어요. 자칫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담당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이런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웠어요.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작성했고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넘게 잠수 탔던 병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놀라서 바로 받지 못했어요. 희영아, 나야.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지쳐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디 있었어? 사채업자들이 나를 찾아다녀.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서 사채를 정리할게. 내 이름으로 된 서류도 다 취소할게.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응, 내일까지 모든 걸 정리할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병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희영아, 대출이 취소됐어.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해보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어요. 제가 사채업자들과 만날 때 녹음을 하고 그들의 협박과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강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희영 씨가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작전을 세우면서 정말 떨렸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한 후에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 아가씨가 마음을 바꿨나? 현명한 선택이지. 빨리 만나자.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고 CCTV도 있는 곳으로 정했죠. 물론 경찰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들켰을까? 혹시 함정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가슴 안쪽에 숨긴 녹음기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발견되면? 담당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영 씨,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언제든 나오세요. 암호는 화장실 가야겠어요입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어 카페로 들어갔어요. 최 실장과 그의 부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는군. 현명한 선택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최 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는데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었지만 너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어요. 이거 위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년이 지금 우리를 우롱하는 거야?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순식간에 카페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최 실장은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어요. 이 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위조 서류도 압수되었어요. 계획대로 되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최 실장이 끌려가면서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경찰서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위조 서류부터 협박, 스토킹까지 모든 것을요. 경찰들도 이런 정교한 사기 수법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신고였습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집에 이상한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도 적혀있지 않은 수상한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죽은 쥐가 들어있고 다음은 너다 라는 쪽지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CCTV를 확인해봐도 택배 기사가 평범하게 배송한 것뿐이었고요. 그 후로도 무언전화, 집 앞 낙서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재판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졌죠.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제안했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에서 최 실장을 다시 봤어요.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저를 죽이고 싶다는 듯한. 하지만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피고인 최모 씨 외 한 명을 사기,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최 실장이 끌려나가면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 가만 안 둘 거야. 3년 후에 기다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최 실장의 마지막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간은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혹시 최 실장의 동료들이 보복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저를 위협하지도 않고 이상한 전화도 오지 않고 회사 동료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희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후로는 정말 평온한 시간이 흘렀어요. 병호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아마 어디선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가끔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몇 달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름은 정민호 씨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첫 만남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저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는데 화를 내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희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게 대처해서 대단해요. 처음에는 또 누군가를 믿어야 할지 두려웠어요. 한 번 크게 당한 후라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정말 달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희영 씨, 천천히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 배려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병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짓말이나 과장이 없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호 씨의 응원도 있었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실장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주세요.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 실장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들을 자랑하듯 떠들었다는 거예요. 희영 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몇 년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괴롭혀왔더군요. 강 형사님이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이 장수진 씨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인데 부모님 집을 실제로 담보로 잡혀서 집까지 잃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굴복했다면 저도 그렇게 되었을지도. 수사관이 말하길 제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준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희영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장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저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민호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적극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희영 씨다운 생각이네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며칠 후 경찰서를 통해 장수진 씨 연락처를 알아낸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사연을 안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 만났을 때 수진 씨는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고 마치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수진 씨도 자기만 그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희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 후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었는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법률 상담도 받고 언론에도 알리고 민호 씨도 모임에 참석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교육자로서의 관점에서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교육이 중요해요.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모임을 통해 최 실장의 다른 범죄 사실들이 계속 밝혀진 거예요. 그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최 실장의 형량도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어요. 희영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도 준비했어요. 최 실장이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아내서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1년이 지나면서 저희 피해자 모임은 체계적인 지원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면 상담을 해주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때로는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되었죠. 민호 씨도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주말에는 함께 교육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희영 씨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겠어요. 수진 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예식장을 정할 때도, 희영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어요. 여보, 우리가 도운 피해자분들도 초대하면 어떨까? 민호 씨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제 과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는 모든 걸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사랑해 준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힘든 일을 겪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내가 더 자랑스러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조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어떤 대학생은 제 강의를 듣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올해 봄에 민호 씨와 결혼했어요. 정말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완벽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제가 도운 피해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희영 씨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희망이 생겨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민호 씨는 유럽 여행을 제안했지만 저는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 씨도 제 일을 정말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요. 새 집도 마련했는데 작은 서재까지 만들어줬어요. 제가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요. 우리 집이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 올해 말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상담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형태였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센터 이름은 희망나눔 상담센터로 정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상담실 3개와 교육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휴게실까지 갖췄어요. 수진 씨도 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계세요. 본인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고 싶어요. 언론에서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피해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인터뷰 후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와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최근에 임신 소식도 있었어요. 민호 씨와 저는 정말 기뻤죠. 우리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민호 씨가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하니 든든해요. 요즘은 태교를 핑계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자. 상담센터 일도 임신 중에는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쉬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이나 교육 자료 제작 같은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점점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고등학생은 제 강의를 듣고 친구가 사기에 당할 뻔한 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친구가 SNS에서 만난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권유받았는데 선생님 얘기가 생각나서 말렸어요. 작년에는 시민대상 사회공헌 부문에서 상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정말 떨렸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싸워준 모든 피해자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희영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정말 대견해.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걸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작년 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호에게서 몇 년 만에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받고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열어봤어요.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었거든요. 희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막으려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고 빚도 거의 다 갚았어.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럽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민호 씨와 상의했더니 현명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답장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건 다행이야.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편지를 계기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은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상담센터에는 가해자 가족들도 상담을 요청해요. 가족이 사기를 저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요. 제 아들이 친구들을 속여서 돈을 빌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가해자들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거죠. 수진 씨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가해자들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가해자들도 변해야 해요. 희영 씨 말이 맞네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도운 피해자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을 때예요. 김영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해주고 심리상담도 연결해드리니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저희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말 뿌듯해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진 씨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더 감동적인 건 수진 씨의 새 남자친구분이 저희 활동에도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좋은 복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올해 초에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상담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최 실장의 동료들이? 아니면 다른 가해자들이 보복하러 온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휴대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 있더라고요. 복도 끝에서 제 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급하게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의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냥 노숙자분이었어요. 추위를 피하려고 건물에 들어왔던 거였죠.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센터 보안을 더 철저히 하게 되었어요. CCTV도 설치하고 야간 보안업체와도 계약했죠. 희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도 있잖아. 민호 씨가 걱정해서 저도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직접 갈 수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이용한 개별 상담과 온라인 그룹 상담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사기 예방 교육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제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 씨도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에서 저희 활동을 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한국의 투자 사기 피해자 지원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되었어요. 희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국제적인 활동가가 되셨네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올해는 온 범죄예방 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이에요. 민간 부문 대표로 초청받았거든요. 임신 중인데 괜찮을까? 민호 씨가 걱정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안정기라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이름은 정서연이라고 지었어요. 발을 정, 서쪽 서, 연결할 연.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라는 의미예요.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작은 손가락들, 조그만 코, 평화롭게 잠든 얼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만들었다니 믿어져? 민호 씨도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출산 후 3개월 동안은 육아에만 집중했어요. 센터 일은 수진 씨와 다른 직원들이 맡아서 해주었죠.
희영 씨는 쉬세요. 저희가 잘 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다는 게요. 서연이가 100일이 되면서 조금씩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부터 시작했죠. 온라인 상담이나 교육 자료 제작 같은 일들이요. 서연이가 낮잠을 잘 때 집중해서 일하고 깨어있을 때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서연이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일했어요. 민호 씨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육아휴직을 쓰면서 낮에는 서연이를 돌보고 제가 중요한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는 아이를 맡아주었죠.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야.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기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서연이도 함께 키우면서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엄마, 나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하는 나를 상상해봐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상담센터도 더 확장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서울에만 있지만 부산과 대구에도 지점을 만들 예정이에요.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0년 후에는 전국에 20개 지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수진 씨와 그런 꿈을 나누곤 해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고 피해자 지원 예산도 늘릴 예정이라고 해요. 희영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어제는 새로운 피해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취업 사기에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같은 바보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피해자는 잘못이 없는데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악한 사람들을 만난 것뿐이에요.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 학생의 눈에서 희망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계속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절망스러웠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거요. 쉽지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길이었어요.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병호와의 일, 사채업자들과의 싸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에요. 가끔 병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요. 편지에서 말했듯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라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민호 씨와 서연이, 그리고 저희가 도운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희영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어. 민호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서연이가 자라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의로운 마음을 키워줄 거예요. 엄마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 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